동해안 산불이 피해 규모와 이재민 집계가 마무리되면서 복구 작업이 시작됩니다. 주택 복구에 국비가 얼마나 지원될지와 정부 지원 기준이 없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방안이 마련될지 관심사입니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의 대부분의 원인은 인재라고 강조합니다. 이 때문에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해안 산불로 수만 마리의 가축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생산성 저하나 입식 지연에 따른 2차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을지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에서 알아봤습니다. 10월 춘천에서 개최될 예정인 춘천세계 불꽃대회의 관련 예산이 춘천시 의회를 통과해 행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대회 개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피해 규모와 이재민 집계가 마무리되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이재민 주택 복구의 국비가 얼마나 지원될지와 정부 지원 기준이 없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성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동해안 산불 임야 피해 규모는 1,757헥타르, 주택과 도로 등 시설물은 총 4,773개소가 불에 탔습니다. 또 고성과 속초 등 4개 시군에서 560여 세대, 1,2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피해 지역 곳곳에서 철거 작업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복구 작업도 시작됩니다. 최대 쟁점은 주택 복구비의 국비가 얼마나 지원될 수 있을지와 아직 정부 지원 기준이 없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입니다. 작업을 다시 할 수 있게끔 근로자들이 다시 복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건물을 다시 좀 지어주고 장비를 좀 사줘야 돼요. 강원도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도내 관광업계를 복구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등과 함께 산불 피해 지역을 겨냥한 상품을 개발하고 팸투어 등 공격적인 홍보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관광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남아라든가 또 일본, 중국 다방면에 걸쳐서 팸투어라든가 또 현재 나가서 우리 강원도 관광을 알리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는 피해 복구에 기존 선례를 뛰어넘는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과 그다음에 농업 이런 피해들에 대해서도 역시 앞으로 제도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이번 일에 우선 그분들이 빨리 회복해서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으로 전국이 급속히 경색되면서 정부 추경안 처리가 난항에 빠져 피해 복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피해 복구가 시작됩니다. 강원도가 도내 피해민들을 위해 제안한 것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심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의 대부분 원인은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합니다. 입상객이나 성묘객, 등산객의 실화가 가장 큰 원인이며 농산물 폐기물, 쓰레기와 논두렁 소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산을 이용하거나 산과 인접해 있는 사람들의 의식 개선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신강현 기자입니다. 새해 첫날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 축구장 면적 28배에 해당하는 산림 20여 헥타르를 태우고 이틀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불의 원인과 실화자를 밝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지만 당시 주민들은 외지인이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지난 4일 발생했던 고성 속초 산불에 대해 고성 이재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산불은 전형적인 인재라며 책임은 한전과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올해 영동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11건의 원인은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사람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형 산불 대책 기간인 요즘에도 농촌 지역에서는 농산 부산물을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태우는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밭에서 농산 폐기물을 태우거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불을 피우기도 합니다. 자칫 돌풍이라도 불면 작은 불씨가 큰 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찔한 순간들입니다.
41건 중에 7건의 소각 산불을 단속해서 저희가 15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대부분 지역이 지금 그 영농철을 맞은 영서지방, 즉 평창, 태백, 영월 쪽에서 지금 단속이 돼서 그다음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영농 준비를 위한 소각이나 입산 시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는 것 등 산불 예방 중요성에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면 인재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개선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산림과 인접한 마을에 집중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산불 조심 기간 동안에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산불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상시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켜내기 위해서 연령별, 지역별 수준에 맞는 산불 예방 교육을 어떻게 펼칠지 진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강현입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성금도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산불 발생 한 달 가까이 되고 있지만 피해민들의 생계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건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박건상 기자,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한 달 정도 가까이 지난 것 같은데 피해민들에 대한 보상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네, 이번 주 들어서 조금씩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강릉시부터 지급이 됐는데요. 강릉시는 29일 옥계 산불로 인해 집을 잃은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구를 위해서 생활 안정 지원금 9억 7,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원금은 주택 피해에 따른 주거비로 전파 시에는 1,300만 원을, 그리고 반파 시 650만 원 등 9억 3,200만 원을 지급했고요. 그리고 또 이재민 대상 구호비로 1인당 48만 원, 그리고 주택 반파 시에는 24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이재민 세대 가운데 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는 교육비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 결정 이전이지만 이재민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성, 속초, 동해 등은 아직 지원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 피해 규모도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고성군이 집계한 피해액은 2천억 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속초를 포함하면 전체 재산 피해액은 가히 재산 피해액이 산정될 경우는 천문학적인 수치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성, 속초의 경우 한전의 과실 여부 등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피해민들이 이제 불이 난 당시에 몸만 급하게 빠져나왔잖아요. 네. 이렇게 근데 생활이 좀 말이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정부 지원의 경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가 나와야 합니다. 네. 이 심의를 통과해서 피해 규모도 확정이 되는데요. 심의 결과에 따라서 보상이나 지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시 주목해야 될 점이 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였던 성금 배분도 많이들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전국에서 각 구호단체를 통해 모금된 성금은 420억 원가량인데요. 지급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금은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금과 성격이 달라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여할 수 없고 또 기관별로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또 이번 산불의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성금 모금 기한과 그리고 중복 집계 방지, 공정한 배분 등의 검토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재해구호협회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 관계자는 모인 성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재민들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또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한 사람의 이재민도 빠짐없이 공정하게 성금을 나눠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데 각 기관 간 의견을 모으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성금이 필요한 시급한 부분에서 선지급을 하고 나머지 모금액도 이재민들에게 최대한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성금만이라도 좀 빠르게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슈가 남아있죠. 한전 책임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김종갑 한전 사장이 지난 25일이죠. 네. 피해 주민들을 찾아 한전 책임을 인정하면서 형사적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적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김 사장은 한전 설비에서 발화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며 수사 결과 형사적인 책임이 없다 할지라도 민사적 부분에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데요. 지난 2004년이죠. 2004년 3월 이번 산불처럼 고압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속초 청대산 산불 피해 보상도 38가구 102명의 그 피해 주민이 발생했는데 한전과의 그 갈등을 보이면서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주민과 한전 간의 공방은 1년 6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결국 한전 측이 법률적 책임 여부와 그 관계없이 가재도구와 집기 시설의 집기 그리고 시설의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기로 주민들과 합의해서 갈등은 일단락됐었는데 이제 현재 한전과 그리고 주민대책위가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책임 범위 그리고 보상 금액, 방법 등을 놓고서는 좀 험난한 협상 과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장이 나서서 민사적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밝힌 것을 보면요, 한전도 어느 정도 전향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산불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달 초 발생한 동해안 산불은 한우와 가금류 등 4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소실되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또 화상을 입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입식 지연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도 많은데요.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닭이 있어야만이 영업을 하는데 그게 뭐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고 그 병아리에서부터 그 쓸 수 있는 저기가 한 3개월 이상을 소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게 언제 지금 뭐 이 시점에 된다고 그래도 뭐 7, 8월인데 처음에 뭐 피해 조사에 간 것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제가 답답해서. 속초에서 오리 음식점을 운영하는 홍승환 씨입니다. 이달 초 발생한 산불로 300마리 정도를 사육하던 오리 농장이 전소하다시피 했습니다. 철거하자는 제안이 왔지만 겨우 목숨을 건진 몇 마리 오리와 이후 생업을 위한 입식을 서둘러야 해 뼈대만 앙상이 남은 축사를 직접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규모 농장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고 가축 재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만큼 홍 씨는 하루하루 지날수록 배상이나 보전을 받을 수 있을지 답답한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성에서 소를 키워온 함영순 씨도 산불 피해 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집 한쪽에서 키우던 소 3마리가 불길에 놀라 뛰쳐나간 후 며칠 만에 겨우 찾았지만 곳곳에 화상을 입었고 7월 출산을 앞둔 소는 먹이를 먹지조차 않습니다. 무료 진료로 응급처치는 했지만 이후에도 병이 들거나 생산성이 떨어질까 봐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놀래가지고 병 날까봐 걱정이지. 지금은 우리가 애타게 지금 집만 가지고 애타게 자꾸 이러는데 하나도 없다고 저리는 왜 애가 타서 죽겠어. 새끼도 못 가고 그럴까봐 걱정이요. 소는 다 돈인데 그게.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81개 농가에서 한우와 가금류, 꿀벌 등 4만 6천여 마리의 가축 폐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수많은 가축과 애완동물이 화상과 스트레스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됐지만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11개뿐이고 대부분 소규모 복합영농으로 무허가 축사 등을 운영해 보상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산불의 위기 상황 속에서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나 면역력 저하 등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가축들. 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책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강원도는 폐사된 가축과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늦어도 8월 말까지 입식 등 생계 유지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무허가 시설도 도나 시비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규모 농가가 재해보험을 안 들고 했을 때 무허가 축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데 저희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거는 도우비 사업이나 지방비로서 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 2차 피해는 일시적인 치료 외에 추가 보상이나 지원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가축 부상축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생산성 저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직접 지원은 없으며 부상축에 대해서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촌의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인 가축. 시리에 빠진 주민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2차 피해에 대한 보전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농촌진흥청이 30일부터 4일간 강원 산불 피해 지역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영농 지원에 나섭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기계가 불에 타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속초와 고성, 강릉과 동해 인제지역 농가 107헥타르의 모내기와 논밭 정비, 비닐 덮기 등 영농 작업을 대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업에는 전국 농촌진흥기관이 보유한 농업기계 가운데 영농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트랙터와 운반 차량, 굴삭기 등 농업기계 10종, 총 137대가 동원됐습니다. 예, 산불 피해 봉사활동 이후라도 저희들이 한시라도 도울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장에는 불에 탄 농기계가 많습니다. 불에 탄 농기계를 옮기고 처리하는 것도 저희들이 봉사활동 계획으로 잡아놓겠습니다. 영농 지원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경상남도 창녕군 등 전국 농촌진흥기관에 소속된 농업기계 안전전문관과 강원도 농업기술원 관계기관 및 직원 18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강원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소중한 성금 전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 홀차임 어린이집과 KTNG 상상마당은 지난 27일 춘천 KTNG 상상마당에서 열린 프리마켓 호반정에서 산불 피해 지역 성금 모금을 위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어린이집 원생 7가족이 참가해 옷과 장난감 등을 판매해 마련한 60만 원의 전액을 희망브릿지 전국 제9협회를 통해 기탁을 했습니다. 2019 전국 지도자대회가 오늘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를 맞아 소비자교육중앙회의 16개 시도지부, 231개 시군구 지회의 회장단과 임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회는 전국 지부의 깃발 입장을 시작으로 시상과 대회사, 축사에 이어 스마트한 소비생활과 소비자법의 다양한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 순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는 급변하는 스마트 시대에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교육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지도자대회는 1974년도에 시작해 올해로 45회를 맞았습니다. 5G 시대를 맞이해서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연령별 경제력에 따른 디지털 격차도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총선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선거제 개혁안이 도마에 오르며 정치권이 날선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처리에 합의한 데 반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패스트트랙 지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통과는 됐습니다. 현행 선거제 유지와 개혁,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강원도의 입장에선 후폭풍을 면하지 못할 거라는 추측입니다. 이번 시간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디아이덴티티 메시지 전략연구소장과 나철성 강원 평화경제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선거제 개혁안이나 이런 패스트트랙이 연일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 상위권에 오르면서 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지금 좀 날선 공방의 중심에 있는 이 선거제 개혁, 요점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기존의 선거제도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우리가 지역구와 그다음에 정당을 직접 두 번 찍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역이 현재 보면은 253석, 그다음에 정당으로 뽑는 비례대표가 지금 47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연동형 이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들은 먼저 정당 투표의 비율을 정하고 난 뒤에 그것들을 취득한 것에 따라서 이 지역을 안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들이나 남는 부분들은 이 비율에 따라서 다시 상정하는 이러한 방식인데요. 가장 커다란 특징들은 기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커다란 문제가 이 지역구가 지나치게 많이 있고 정당 투표 숫자가 이제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당은 나는 지지를 하는데 후보를 지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 불일치 현상이 크게 나타났던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자 독식 구조가 그냥 강화됐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정당의 비례성들을 좀 더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도 한계와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한다면 비례대표에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이 유권자가 직접 그 투표를 해서 뽑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당을 지지하게 될 경우에는 그 정당에서 비례 순번을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통합진보당 사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본다고 한다면 이 비례대표 순번의 문제 가지고 문제가 비롯되면서 결국 당이 해산되는 문제까지 이제 비롯됐던 부분들이라서 이 비례 선거가 강화될수록 금권 선거랄지 아니면 당내에 있어서의 가장 많은 개파들을 차지하고 있는 이 이른바 쪽수 선거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아서 정당 명부 비례대표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들은 좀 발생할 소진이 있다. 그렇게 좀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선거구 개혁안 내용을 좀 보면 현재 가장 규모가 큰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불리한 입장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민주당은 또 야당과 같은 뜻을 보이고 한국당은 좀 강경하게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민주당의 입장을 제가 얘기를 할게요. 민주당도 네. 사실 이 법안에 그 선거개혁 법안은 크게 좀 사실 관심이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여기에 지역구 감소라는 좀 치명적인 결과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왜 이것을 이렇게 강행을 하느냐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번이 바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른바 공수처법, 네. 그다음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군소정당, 아까 나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거대 정당에는 불리하지만 군소정당에는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자신들이 가진 득표율만큼 이제는 사람이 당선되지 않아도 의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이해와 요구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 두 가지 법안을 이제 그러니까 사당이 동시에 이제 그 이해가 맞물리니까 이제 상정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왜 손해를 볼 걸 감수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이제 이렇게 될 경우 지금 현재 정의당이라든가 민주평화당 이른바 야당들도 그러면 다음 총선에는 굉장히 약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의 의석수가 좀 감소하더라도 이른바 범여권의 진영을 형성해서 후반기에 있는 이제 이른바 이제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개혁 작업들이 좀 그래도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야당은 왜 반대를 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소선거구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로 바뀐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전벽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구 경기가 갑자기 배구 경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룰이 바뀌는 것을 야당과의 좀 치밀하고 정교한 상의가 없이 이렇게 간 경우가 없다. 지금까지 역대 선거법 개정안을 보더라도 야당이 동의 없이 간 적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반대를 하고 국민의 뜻에 반한다. 왜 이렇게 사전에 많은 것을 우리가 협의하지 않았느냐. 왜 패스트트랙에 바로 태우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속내를 잠깐 들여다보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이탈 세력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른바 친박연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른바 그런 친박 인사들이 따로 나와서 당을 차려가지고 정당에서 얻는 득표율만큼 또 다른 자기들도 의석수를 획득할 수가 있다는 정치적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열이 될 수도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내부적과 외부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이번 정국이 일주일 동안 그야말로 전쟁터를 남먹게 됐고 이제 또 상정이 돼서 일단은 또 법안 심사에 착수를 하기 때문에 네. 야당은 지금 장외로 나가는 이렇게 극한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공방이 좀 강원도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선거제도와 관련돼서는 뭐 추후에 논의할 거니까 네네. 그건 좀 논의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 신속처리 법안을 이제 상정하기로 결정이 났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봤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후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동물국회가 이제 끝날 것이냐, 아마 동물국회 다음에 바로 식물국회가 올 것이다라고 네. 하는 이 평들이 지배적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국회가 개점 휴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6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이 상정돼 있고 여기서 핵심 예산이 지금 동해안 산불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정말로 패스트트랙을 틀어야 되는
경우에는 신속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추경에서 처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강원도 동해 산불에 대한 이재민이랄지 피해 복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특히 그 산림을 복구하고 자연을 생태를 복원하는 데는 특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봄철이고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런 부분들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이재민 못해 강원도민에 끼치는 영향들도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접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이다 하는 부분들이고요. 도에서 요구할 부분들은 정쟁은 정쟁인 것이고 선거 제도는 제도인 것이고 그보다도 중요한 민생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들을 강하게 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원도에 끼치는 영향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 이 강원도는 또 이제 선거구 획정에 대해 보면은 그동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강원도에는 인구가 적잖아요. 이게 곧 유권자가 적다는 뜻일 텐데 이 선거구 획정은 또 인구를 기준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인구에 초점을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게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직선거법 25조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국회의원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정한다. 그러니까 인구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적으로 인구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가 인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인구에 매몰되어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은 넓고 인구가 적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16년 4.13 총선에서는 5개 시군이 묶이는 정말 기형적 선거구가 나와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이제 그야말로 그 어마어마한 공룡 선거가 탄생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객관화할 수 없는 지표인 이른바 이제 지역의 특수성과 문화, 지리적 여건, 교통 뭐 이런 것들을 좀 지표로 만들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도농복합형 선거구, 시골 선거구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경상도도 마찬가지죠. 호남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 거기에다 더 불리하게 우리가 지역은 넓고 이제 인구가 적은 이런 형국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선거구 획정이 된 건 아니에요. 이제 의석수는 줄더라도 물론 줄다 보니까 더 커질 것은 자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라도 강원도의 어떤 그런 정치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 전에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여론전을 펼치든 국민적인 여론전을 펼치든 우리가 뭐 정치력을 더 모으든 어떤 식으로든 이게 방법을 마련해서 더 이상의 우리 강원도가 뭐 정말 5석 이하로 떨어지거나 하는 이렇게 가는 것들은 우리가 정말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지금 우리 아주 현명하고도 지혜로운 대처, 그다음에 종합적인 우리가 좀 자료 산정 이런 것들이 좀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특히 지역 정치인들이 좀 혼이 나야 될 것 같은데요. 항상 선거구 획정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수반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이 많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도, 경상북도, 경상남도까지 포괄하고 있는 전체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고령화 때문에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선거구 획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끝나고 난 다음엔 다시 한마디 논의도 없고 또 뭐냐 한다면 4년 후에 이 획정단위안들은 그때 잠깐 와가지고 문제를 제기되기 때문에 계속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거거든요. 빠르게 지역과 연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출해라. 그게 바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지역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을 하는 것들인데 의원이 줄여야 된다고 한다는 것들은 그만큼의 n분의 1의 정치력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자라고 그랬는데 이번 역시도 너무나 소홀고 또 외양간에서 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디 이번 같은 경우에 좀 고치고 난다고 한다면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해서 좀 손을 볼 수 있는 이런 기민한 대응들이 선출자들이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소장님께서도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그러니까 초대형 선거구가 생기면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서 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선거구 같은 경우는 여의도의 한 10배, 서울의 10배죠. 그래서 여의도 10배가 아니라 이게 어마어마한데 서울은 그런데 48명의 이 국회의원을 뽑는 데 비해서 우리는 8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거고 더 커다란 문제는 이번에 선거구가 획정이 되게 되면 아마 고성, 양양, 속초 부분들이 다시
이 현재 철화 양인 홍천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구랑 다시 묶이게 되고 의원수가 줄게 되는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로 지역적 특성이 강원도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 어촌과 바다를 중심으로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철원 같은 경우는 평야지대이고, 또 양구와 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산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산업들이 꾸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 명의 국회의원들이 무려 6개 시군의 각기 특이한 목소리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적에 있어서의 제한을 두어서 1300제곱킬로미터 이내에서는 밖으로 넘어갈 경우 무조건 한 명을 뽑는다라고 하는 규정이 되었는데, 저희는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갈수록 국회의원 한 번 얼굴 보기가 정말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의 요구들이 갈수록 왜소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정말로 신속하게 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선거제 개편 여부와 상관없이 좀 도내 의석수 감소는 뭐 피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미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태워졌잖아요. 네. 태워졌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 선거법이 이제 논의가 될 텐데, 만일 이게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놓고 봐서 기준을 그 선거법 지금 그 바뀐 선거법의 기준을 강원도에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6.6석이 됩니다,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제 주는 거, 현재보다 지금 주는 거죠. 근데 설령 이 법이 아니고 현행법이라고 하더라도 올해 2월 말 기준이 선거 1년 전에 이제 인구 산정 기준이 올해 1월인데, 이게 해당 지역구, 이게 가장 낮은 지역구의 인구 기준이 13만 6,942명인데 양양은 13만 6,942명인데 인구 한선이 13만 6,56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획정이 이제 그러나 더 선거법이 늦어지면은 1월 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자꾸 좀 뒤로 늦어지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 계산하면 이게 강원도가 지금 현행 기준대로 해도 한 석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바뀐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6.6석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도 우리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여기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면서 지역구에 배분하는 또 비례대표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좀 더 가져오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안도 제시하기 아닌데, 뭐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강원도 의석 감소수는 불가피한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최소화를 시켜내면서 그 우리의 특수성을 반영해내느냐, 이게 참 정말 그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우리로서는 굉장히 절박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좀 많은 좀 집중과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책을 좀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좀 우려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를 대표할 추모자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획정이 늦어진다 한다면 자기가 어디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러한 것들을 찾지를 못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유권자들은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되겠죠. 지금 나오는 것들은 8석에서 7석으로 줄어든다고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춘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구 상한선이 넘었기 때문에 분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축으로는 한 석을 줄인다고 한다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이것들이 어디게 될 것인가라고 본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의 우리의 공영 선거구라고 볼 수는 철원, 하천, 양구, 인제, 홍천까지 합계됐었는데, 거기다가 지금 고성과 속초까지 아우러지고 양양은 강릉 선거구로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들까지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아닌 것들이죠. 그리고 이 가장 문제가 패스트트랙 신속처리법안이 331일 동안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다고 하더라도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통과가 돼야 이제 획정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준비와 과정들이 너무나 늦어지게 되는 것들이고, 그만큼 유권자들은 판단의 폭들이 좁아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우리 대표를 뽑는데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권자로서 좀 도민들이 좀 답답한 상황이 될 텐데요. 이런 혼돈의 상황 속에서 또 도내 총선 준비하는 움직임도 좀 빠르게 일고 있다고요. 네, 겉에는 뭐 이렇게 여야 전쟁 중이긴 하지만 준비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죠. 실제 1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그 남은 일정을 보면 예비 후보 등록, 그러니까 이제 내가 총선에 나가겠다고 누구라도 등록할 수 있는 예비 후보 등록일이 120일 전인 올해가 12월 17일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공직자 사퇴 시기, 말하자면 선거가 이제 극적으로 달아오르는 그 시기는 90일 전인 내년 1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세히 생각해 보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지 않을까. 6개월 정도죠. 최대 6개월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말은 이렇게 하더라도 물밑에서는 이제 치열하게 지금 내부 조직을 정비 중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당원을 일단 모은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선거 획정대로 가더라도 지금 준비할 사람들은 그런 좀 대형 선거까지 염두에 두고 이제 지역 활동을 좀 넓혀 나간다든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거 획정 제가 역대를 한번 살펴봤더니까 통상 한 4번 선거, 그러니까 한 20년 기록을 살펴보면은 매번 한 40일 전에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거 패스트트랙이 점점 늦어져서 이제 그 선거 획정이 되고, 정치개혁법 통과되고, 그다음에 선거 획정에 이제 심사에 들어가면은 결국 이번도 한 2월 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입지자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선거구가 앞서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뭐 선거제 개혁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눈치 싸움 중인 뭐 춘천, 그리고 뭐 무주공산이 된 접경지 초대형 선거구입니다. 벌써 뭐 주요 인물들이 좀 거론이 되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일단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춘천과 관련돼서는 아무튼 강원도 수부도시이고 정치 1번지라고 보이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많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의원은 김진태 의원이고요. 전에 함께 경쟁을 했던 상대는 허영 민주당 도당 위원장이 현재 가장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요. 좀 변수와 상수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김진태 의원이 일단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매우 관건일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고 한다면 현재지구 재선이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현행대로 간다면 가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 사회 내에서는 부정적 기류도 이제 강한 부분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황교안 대표가 새로운 보수의 일신들을 꾀하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을 대표를 하는 상징적 인물을, 김진태 인물을 야성이 강해지고 있는 춘천에 계속적으로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첫 번째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한 민주당 내에서도 허영 도당위원장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확정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춘천에서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스럽게 현직 도당위원장이기 때문에, 춘천시 위원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1순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태 의원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랄지 아니면 기관의 재선에 가지고 있는 파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일부의 회의론이 제기되면서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현재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면서 부총리, 춘천고등학교 출신이고 어머님이 현재 춘천 근화동띠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급격하게 홍남기 대박론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주장이고, 그 다음에 관측들이어서 좀 더 이러한 견해들이 어떻게 맞물리냐에 따라서 이 대진표가 좀 확정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네, 최승욱 소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내년 총선이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선점하는 정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체인지라는 이제 단어가 되겠는데, 지금 뭐 황교안 체제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거법이 통과 되든 안 되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이제 국민들 눈에 이렇게 정말 비호감으로 미친 정치인들을 다시 공천에 줘서 전면에 내세우는 순간 아마 그 폭풍 감당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소장님 잘 지적하신 대로 아마 여권은 명망가 위주, 그러니까 아주 고위 관료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경력을 쌓은 사람들을 가지고 강원도 발전에 당신들을 선두에 서게 하겠다는 식으로 전략 공천을 할 가능성이 또 있어 보여요. 근데 여기에 반해서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그 인물들을 어떻게 좀 변화라는 이 슬로건에 맞게 좀 교체해내고 내세우느냐. 여당이라는 것은 아주 예산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가지고 있는 수단이 많거든요. 근데 야당은 결국 인물로밖에 승부할 수 없기 때문에 황교안 체제가 갖고 있는 정말 딜레마, 그러니까 당의 우경화도 문제이긴 하지만 어떻게 강원도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신진기회들과 아주 매력적인 인사 전문가형 인사들을 고루 투입할 것인가, 이 문제가 저는 내년 어쨌든 총선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앞서 살펴본 문제 외에도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최근 지난 지방선거 후에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이 춘천시장과 양양군수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좀 끼칠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매우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초유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지금 18개 시군에서 8개 지금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계류 중이고, 또한 선고를 한 거 보면 그 형량이 매우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화천군수 같은 경우에도 1년 6월이 떨어졌고요. 지금 양양군수 같은 경우에도 1년 6월이 실형이 떨어졌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선고를 앞에 놓아두고 있지만은 매우 강력한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횡성 같은 경우는 이미 2심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총선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미니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 총선이 함께 치러지게 되고, 투표자들의 성향을 본다고 한다면은 2인 투표가 됐을 경우에 국회의원 따로, 보통 단체장 따로 이렇게 선출하지 않거든요. 일자 투표 형식이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함께 총선과 상당 규모로 치러진다고 한다면 이 투표 표심에 정말 새로운 변수가 좀 등장했다, 이렇게 보고 좀 면면들을 좀 관측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최수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당은 이제 다시 원내로 들어가면서 야당을 이제 국회로 들어오라 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선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선명하게 자기의 입장을 드러내보지 않으면 지지자 결집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어쨌든 절반 가까이가 이번 선거법에 대해서 좀 우려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야당은 반영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치력을 발휘해서 여야가 지금 다시 국회로 돌아와야지, 지금 이 상태로 평형 대치 정국으로 가면은 내년 총선에서는 그야말로 동시 심판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여야가 지금 좀 조금 정치력을 발휘할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나철성 소장님과 함께 현 정치 상황과 내년 총선 전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각종 변수가 등장하고 있는 총선, 이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마다 CJ 헬로에서 심도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강원 산불 피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전국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성금을 보내주신 기탁자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립니다. 롯데 손해보험 5천만 원, 서울시 강남구 박용규님 1억 원, 공대생 변승주님 1,000만 원, 김민주 주식회사 어페럴 컴퍼니 대표이사님 1,000만 원 기부해 주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2천만 원, 오븐 전시장 최우수 판매업 및 직원 1,662만 5,580원, 한승희 국세청장과 직원 1,500만 원, 금융투자협회 및 임직원분들 2,882만 원 기탁해 주셨습니다. 김청경 주식회사 리즈K 대표이사 2천만 원, 대구광역시 1억 원,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5억 원, 박현철 부국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3천만 원 전달해 주셨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1억 원, 김경규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및 임직원분들 2,816만 8,480원, 정완규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이사장님 1억 원, 지구시민운동연합 1억 원 전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성금을 기탁해 주셨는데요. 기탁해 주신 성금은 강원 산불 이재민을 돕는 데 소중히 쓰여집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 우리도 저녁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 곳곳에서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로 많지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 춘천과 속초, 원주 11도, 강릉 12도 등이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춘천 23도, 원주와 강릉 22도, 속초 20도 등으로 전날보다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이번 주 내내 포근한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동 지역도 수요일 또 한 차례 비가 내린 후 맑고 날도 따뜻한 완연한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수요일 동해 전해상 구름 끼며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